당신 어제 어디 갔어? 핸드폰 내놓어. 검사해봐야겠으니까. 당신 미쳤어? 엄연한 사생활 치해라고. 사람을 그렇게 못 믿는 거야? 물 흐르는 소리. 콸콸 쏟아지고 있다. 그것은 휴식의 소리가 아니라 은폐의 소리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번화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한 여자가 세면대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물소리에 자신의 흐느낌을 묻으려 애쓰고 있다. 지아가 울고 있다. 또 그녀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나 강민주는 굳게 닫힌 욕실 문 밖에 우두커니 서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다.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분명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성북동에 있는 본가인 고택에서 돌아온 뒤 시계 바늘이 일요일 밤 10시를 넘기기만 하면 어김없이 이 가슴 아픈 시나리오가 되풀이되었다. 땀으로 젖은 내 손바닥 안에는 엄지손가락만 한 차가운 물체가 들려있다. 새까만 전문 녹음기다. 나는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성북동 저택의 넓은 거실로 빠르게 걸어 들어가 어머니가 귀한 도자기들을 진열해 두는 비싼 고가구 뒤 좁은 틈새에 그 기계를 몰래 밀어 넣었다. 빨간 LED 불빛이 한번 깜빡이다 꺼지며 나의 비밀 귀가 작동을 시작했음을 알렸다. 나는 재킷 자락을 매만지며 표정을 다시 효자 아들의 차분한 모습으로 되돌린 뒤 비싼 가죽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여보, 나 다 했어. 지아가 부엌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과일 접시를 탁자에 내려놓았다. 옅게 화장을 고쳤지만 퉁퉁 부은 눈과 붉어진 눈시울은 감출 수 없었다. 아내의 앙상한 어깨는 보이지 않는 바위를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다. 그녀의 억지 미소는 내 가슴을 조여오게 만들었다. 고생했어, 지아. 목이 메인 채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며 가볍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별거 아니야 내 도리인걸.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당장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묻고 싶었다. 왜 우냐고. 하지만 참아야 했다. 의심만으로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특히 용의자가 나의 가족이라면 더더욱 증거가 필요했다.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거실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아버지인 강 회장은 뉴스 속보가 나오는 TV 화면 앞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부엌 쪽에서는 도마 소리와 어머니와 지아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무 좀 더 얇게 썰어라. 네, 어머니. 바로 고칠게요. 평범하게 들리지 않는가 지극히 표준적인 고부간의 대화다. 바로 이 완벽에 가까운 평범함이 그동안 나를 속여왔다. 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몸을 기대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때 나무 계단을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누나인 강서연이 내려왔다.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오냐 자란 아가씨답게 실크 잠옷을 입고 대충 묶은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거만한 짜증이 가득했다. 민준이 왔니? 누나는 나를 보자 180도 태도를 바꿔 반갑고 명랑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네 누나, 요새 잘 지내셨죠? 뭐 늘 그렇지. 지점장 자리 몇 개 검토 중인데 지루해 죽겠어. 서연 누나는 맞은편 소파에 몸을 털썩 던지더니 갑자기 부엌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려 소리쳤다.
야, 지하차 좀 빨리 내와 목말라 죽겠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명령조는 소름 끼칠 정도로 날카롭고 무례했다. 하지만 내 아내 지아는 여전히 부드럽게 대답했다. 네, 형님 언니, 금방 가져갈게요. 몇 분 뒤 따뜻한 국화차 쟁반이 놓였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아버지, 나 그리고 신우이에게 차를 따랐다. 서연 누나는 차를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찻잔을 탁자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다 식었잖아. 물 끓일 줄 몰라.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아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렸다. 죄송해요, 형님. 다시 데워 올게요. 됐어, 김샜어. 그냥 마실게. 누나는 성가신 가정부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연 누나, 차 온도 적당한 것 같은데 그렇게 까다롭게 구울 필요 있어요. 누나의 날카로운 눈이 나를 째려보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었다. 오, 우리 민준이 요새 아내 편드는 것 좀 봐. 조심해라 동생아. 너무 오냐 오냐 하면 버릇 나빠져.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그 말은 내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일어나서 따지려 했지만 지아의 애원하는 눈빛이 나를 말렸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가족 식사를 망칠까봐 겁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완벽한 연극 속에서 진행되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모두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고 지아가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었다. 성북동의 우아한 사모님인 어머니는 갈비 한 점을 집어 맛을 보더니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 지아 솜씨가 날로 눈에 간이 아주 딱 맞아.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나. 지아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걸 보고 내 마음도 누그러졌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어.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지아를 아끼셔. 식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모여 과일을 먹는 동안 지아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느라 분주했다. 내가 일어나 아내를 도우려 하자 옥반지를 낀 어머니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뭐하게 제가 익숙해지게 놔둬라. 소화도 시킬 겸 움직여야지. 넌 여기 앉아서 아버지한테 회사 얘기 좀 해드려. 그렇게 나는 다시 주저앉았다. 보이지 않는 비겁함이 나를 타협하게 만들었다. 오후 5시 우리 차가 저택문을 나섰다. 어머니는 문가에 서서 아쉬운 듯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들 가거라. 다음 주에 또 와야 한다. 차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지아는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가로등 불빛이 번져가고 있었다. 오늘 괜찮았어. 어머니가 갈비 맛있다고 칭찬하시던데. 나는 침묵을 깨보려 노력했다. 지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울음소리보다 더 무서웠다. 그리고 저녁 6시 강남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지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직행했다. 문 잠그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물을 세게 트는 소리가 났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내 귀는 밝아서 물소리를 뚫고 나오는 흐느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부서질 듯 울고 있었다. 도대체 왜 분명 오늘은 모든 게 괜찮았잖아. 어머니는 칭찬했고 아버지는 온화했고 누나가 좀 까칠했지만 선을 넘진 않았잖아.
도대체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는 노크하지 않기로 했다. 기다릴 것이다. 딱 일주일 뒤 저택으로 돌아가 녹음기를 회수할 때까지. 일주일이 마치 1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회사에서 나는 넋 나간 사람 같았다. 보고서들은 무의미했다. 아내의 퉁퉁 부은 눈이 매일 밤 나를 괴롭혔다. 지아는 여전히 학교에 나가고 집에 와서 밥을 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우리 집 안을 떠도는 영혼 없는 육체 같았다. 운명의 토요일이 왔다. 우리는 다시 차를 몰고 성북동으로 향했다. 가슴속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다.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TV를 보고 있는 틈을 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내 발걸음은 빨랐지만 고양이처럼 조용했다. 복도를 지나 익숙한 장식장 앞에 멈췄다. 눈을 빠르게 굴려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다. 내 손이 장식장 뒤로 들어갔다. 손가락 끝에 녹음기의 차가운 표면이 닿았다. 됐어. 나는 속삭이며 재빨리 바지 주머니에 그것을 숨겼다. 마치 국가 기밀을 훔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지아가 마트에 간 사이 나는 서재 문을 걸어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168시간짜리 오디오 파일이 떴다. 이어폰을 끼자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빨리 감기를 했다. 잡다한 소음들이 지나갔다. TV 소리, 발자국 소리, 가사 도우미가 청소하는 소리. 지난주 우리가 떠난 지 1시간 30분 후 지점에 멈췄다. 말소리가 들렸다. 아주 선명하게. 어머니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 톤은 날카롭고 악에 받쳐 있으며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아까의 따뜻한 목소리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야, 이년아. 너 간을 어떻게 맞추는 거야? 이렇게 짜서 나보고 먹으란 거냐? 그릇을 탁자의 색에 던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죄송해요, 어머니. 평소 입맛에 맞춰서. 지아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입 닥쳐. 어디서 말대꾸야. 가난한 선생 집안 출신이라 입맛도 그렇게 천박하니 내가 민준이한테 말했지. 결혼은 수준이 맞는 집이랑 해야 한다고. 너 같은 거지.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 집안 물만 흐리고 있어. 나는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다.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노려보았다. 이게 우리 어머니라고 항상 절에 다니며 좋은 말만 하던 그 어머니가 녹음 파일은 계속 돌아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연 누나의 목소리가 비아냥과 도끼를 품고 울려 퍼졌다. 엄마 말이 맞아. 올케 민준이가. 올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마. 남자란 건 말이야. 새로운 맛이라. 잠깐 좋아하는 것뿐이야. 주제 파악 좀 해. 촌스럽고 투박하고. 내가 올케라고 불러주는 건 그냥 예의상 하는 거지. 내 눈에 너는 그냥 이 집에 월급 없는 고급 파출부일 뿐이야. 눈치껏 잘해. 아니면 짐 싸서 꺼지든가. 지아의 소리가 뚝 끊겼다. 오직 물 흐르는 소리 그릇, 씻는 다그락 소리, 그리고 억누르는 훌쩍 입만이 섞여 들려왔다. 뭘 잘했다고 울어. 재수 없게 눈물 당장 닦고 과일 깎아서 내 방으로 가져와. 빨리빨리 안 움직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치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이어폰을 벗어 책상에 내동댕이 쳤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고 극심한 고통이 뒤섞였다. 나는 그들을 믿었다. 나는 아내를 그 화려한 포장지로 덮인 생지옥에 홀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 가식적인 칭찬들, 위선적인 미소들, 모든 것이 내 눈을 가리고 나를 바보로 만들기 위한, 그리고 내 아내를 말 없는 노예로 만들기 위한 연극일 뿐이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여보, 나 왔어. 지아의 힘없는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슬퍼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저 밖의 여자가 너무 가여워서였다. 오늘 밤은 긴 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성북동 저택에는 진짜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다. 맹세컨대 지아의 눈물이 더 이상 의미 없이 흐르게 두지 않으리라. 월요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내 기분처럼 잿빛이었다. 여의도 금융가 빌딩 20층 사무실에 앉아 아래로 지나가는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내 귀에는 여전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꽂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어떤 경적 소리보다 시끄럽고 끔찍했다. 주말 이틀 내내 서재에 틀어박혀 168시간 분량의 녹음을 반복해서 들었다. 마치 고행을 자처하는 사람처럼 나 자신을 고문하듯 들었다. 내 차가 성북동 저택 문을 나선 직후의 순간들을 1초, 1분 단위로 샅샅이 훑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피가 거꾸로 솟구쳤고 억눌린 분노로 혈관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이상 이 고독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친한 동료이자 가장 믿는 형인 도연을 불러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한적한 카페로 갔다. 도연 형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걱정스런 눈으로 나를 보았다. 민준아, 왜 그래? 일주일 밤샌 사람처럼 눈이 시뻘겋네. 집에 무슨 일 있어?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이어폰을 형 쪽으로 밀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형이 이거 좀 들어봐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도연 형이 이어폰을 꼈다. 나는 형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처음엔 호기심, 그 다음엔 눈썹이 찌푸려지더니 마침내 얼굴이 굳어지며 눈동자에 경악이 서렸다. 이어폰을 통해 어머니의 고함 소리와 서연 누나의 비아냥거림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지아내가 경고하는데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지? 우리 집에 아직 애는 필요 없어. 내 아들이 지금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네가 지금 임신해서 애 낳으면 걔 인생 망치는 거야. 알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아직 계획 없는데. 계획이 아니라 내가 금지하는 거야. 절대 안 돼. 약 꼬박꼬박 챙겨 먹는지 두고 볼 거야. 도연 형이 이어폰을 확 벗어던지며 귀신이라도 본 듯 나를 쳐다봤다. 민준아, 이거 진짜 너희 어머니 목소리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탔다. 저도 다 들었어요. 형 말이 맞아요. 제 앞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님 같지만 제 등 뒤에선 저러세요. 도현 형은 긴 한숨을 내쉬며 커피잔을 탁 내려놓았다. 민주나 지아 씨는 네가 이 파일 가지고 있는 거 알아? 아니요. 아직 말 못했어요. 그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 형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전례 없이 단호하고 진지한 눈빛을 보였다. 내 말 들어 민준아. 너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해. 가족이냐 아내냐 둘 다 가질 욕심 부리면 안 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아요. 하지만 제 어머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 도연 형이 말을 자르며 자신의 아픔을 건드린 듯 매섭지만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네 아내한테 하는 말 들었지? 저건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르치는 게 아니야. 저건 학대야, 정신적 학대라고. 나도 너처럼 우유부단했었어. 우리 엄마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 그 결과가 뭔지 알아? 난 아내를 잃었어. 넌 내 전철을 밟지 마. 아직 안 늦었어. 집에 가서 지아 씨한테 이거 들려주고 같이 일어서. 더 이상 그녀를 외롭게 두지 마. 도현 형의 말은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맹목적인 효도의 미몽에서 나를 깨웠다. 그날 저녁 나는 일찍 퇴근했다. 강남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서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당신 좋아하는 삼겹살 굽고 있는데. 그 미소, 퀭한 눈과 지친 기색을 감추려 애쓰는 그 미소에 가슴이 미어졌다. 지아. 내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불렀다. 밥 먹고 우리 얘기 좀 해. 지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눈동자에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 무슨 심각한 일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일단 밥부터 먹자.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 진행되었다. 지아는 혼나기 직전의 아이처럼 내 눈치를 살폈다. 정리가 끝난 후 나는 그녀를 소파로 불러 노트북을 탁자에 올렸다. 지아,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아주 많이.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당황해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이어폰을 꽂아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들어봐. 그리고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지아가 조심스럽게 이어폰을 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의 독설이 울려 퍼지는 순간 요리 솜씨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꼬셔낸 거냐. 지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작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옷자락을 꽉 쥐었다. 녹음 파일은 계속 돌아갔다. 친정에 대한 모욕, 임신, 금지 명령. 한마디 한마디가 고요한 방안을 칼처럼 베고 지나갔다.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 뺨을 타고 손등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이어폰을 벗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당신 다 알게 된 거야. 나는 아내를 와락 껴안고 그녀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꽉 조였다. 미안해. 내가 본가에 몰래 녹음기를 뒀어. 지난 3개월 동안 널 그 지옥에 혼자 둔 거 정말 미안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그렇게 바보같이 굴었어? 지아. 내 품 안에서 지아는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경멸 어린 눈빛, 가난한 교사 집안 출신이라는 비하 시누이의 비아냥거림까지. 무서웠어. 지아가 흐느꼈다. 당신이 난처해질까봐, 집안 불화 생길까봐. 내가 좀 참으면 어머니가 좋아해 주실 줄 알고. 바보 같기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이번 토요일 우리 성북동 갈 거야. 이번엔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 지킬 거야. 운명의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오늘의 강민주는 고개만 숙이던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나는 노트북과 대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챙겨 전례 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가방에 넣었다. 오전 11시 차가
저택 앞에 멈춰 섰다. 영자 여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여전히 가식적인 인자한 미소, 여전히 달콤한 목소리였다. 오, 우리 아들 왔니? 들어와라. 과일 막 깎았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계셨고 서연 누나는 2층에서 핸드폰을 보며 느릿느릿 내려왔다. 이 가식적인 화목한 가족 풍경에 구역질이 났다. 나는 노트북을 유리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다. 큰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아버지, 어머니, 서연 누나,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똑똑히 들으셔야 해요. 배 접시를 들고 있던 어머니가 멈칫했다. 민준아,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니?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다들 들어보세요. 누구 목소리인지 알아맞혀 보시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터져나와 방 안을 뒤흔들었다. 요리 솜씨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꼬셔낸 거냐. 너 같은 거지. 발사계 같은 년이.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 입가의 미소가 사라지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강 회장은 천천히 신문을 내렸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서연 누나는 계단 중간에 굳어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녹음은 절정을 향해 달렸다. 너 혹시 임신한 거 아니지? 네가 애 낳으면 내 아들 인생 끝장이야. 우리 민준이가 너 같은 애한테 안 걸렸으면 수준 맞는 애랑 결혼했을 텐데. 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기계를 끄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대적자로 바라보는 눈빛으로.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영자 여사는 당황하여 허둥지둥했고 손발을 떨었다. 민준아, 이건 네가 오해한 거야. 엄마는 그냥 며느리 교육한 거야. 시어머니라면 다들 그러잖아. 자식 잘 되라고 쥐어. 교육이요. 내가 소리쳤다. 며느리 임신 못하게 하는 게 교육입니까? 며느리 보고 꼬리 쳤다고 하는 게 교육이에요. 어머니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세요. 나는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서연 누나의 도끼 서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올케는 무슨 내 올케 아니야. 내가 예의상 부르는 거지 속으로는 경멸한다고. 서연 누나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뛰어내려왔다. 당장 꺼. 민준이 너 미쳤어. 감히 가족을 몰래 녹음해. 내가 녹음 안 했으면 당신들 진짜 얼굴을 어떻게 알았겠어. 나는 누나를 노려보았다. 누나 장난이었다고 할 거야. 누나의 그 장난 때문에 내 아내가 매일 밤 화장실에서 울었어 알아. 상황이 불리해지자 영자 여사는 급히 전술을 바꿨다. 눈물을 글썽이며 의자에 앉아 떨고 있는 지아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지아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성격이 급해서 그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응, 미안하다. 그 광경을 보자니 쓴웃음만 나왔다. 또 영이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손을 쳐냈다. 연기 좀 그만하세요. 저 168시간 다 들었어요. 그 경멸이 뼈에 사무쳐 있던데 사과 한마디로 끝날 일 아닙니다. 나는 지아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저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가 진심으로 뉘우치실 때까지 저희가 이 집에 다시 발걸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혼란과 어머니의 애타는
부름을 뒤로 한 채 문을 나섰다. 차에 타자마자 서연 누나에게서 문자가 왔다. 너 때문에 엄마 쓰러지셨어. 불효자식. 마누라만 감싸고 도네. 당장 와서 빌어. 나는 헛웃음을 짓고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졌다. 그날 밤 전화가 빗발쳤지만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모 어머니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이모다. 이모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 하실 거면 그만두세요. 내가 딱 잘라 말했다.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니, 내 엄마가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는 네가 아내한테 홀려서 미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군다고 자기한테 대들었다고 울고불고 난리더구나. 나는 이모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다. 이모, 이거 들어보고 저를 판단하세요. 5분 뒤 이모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고 체념한 듯했다. 민준아, 네가 잘했다. 네, 네,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다. 옛날에 네 할머니도 네 엄마를 똑같이 괴롭혔어. 욕하고 금지하고 별짓 다 했지. 난 언니가 그 기분을 아니까 며느리한테는 잘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자기가 제일 증오하던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 집안의 끔찍한 악순환이야. 하지만 조심해라 네. 엄마 자존심 엄청 세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폭풍은 이제 시작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지아는 소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얼굴에 근심이 좀 덜어 보였다. 이모 말이 맞다. 전쟁은 안 끝났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이제 누가 내 진짜 가족인지 알았으니까. 이모의 경고대로 진짜 태풍은 이제야 상륙하기 시작했다. 성북동의 거만한 사모님 강영자 여사는 이렇게 쉽게 패배를 인정할 사람이 아니었다. 방역작전이 시작되었다. 나와 지아의 전화벨이 계속 울렸지만 안부 전화가 아니었다. 먼 친척들의 분노 섞인 전화였다. 어머니가 일일이 전화해 지아를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교활한 며느리로 둔갑시킨 완벽한 시나리오를 퍼뜨린 것이다. 잔인함의 정점은 시골에 계신 지아의 친정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다. 집에 가보니 아내가 넋이 나간 채 울면서 전화기를 붙들고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엄마에게 해명하고 있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악랄한 복수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다. 여의도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도현 형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와 나를 복도로 끌어냈다. 민준아 큰일 났다. 너희 어머니 방금 인사팀에 전화하셨어. 뭐라고요? 어머니가 왜요? 인사팀장한테 네가 요새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망상 증세가 있다며 휴직하고 심리 치료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셨대. 귀가 멍해졌다.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 어머니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아들이 공들여 쌓은 커리어마저 망치려 하는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그 증거들을 무효화하려는 것인가. 단 1초도 더 참을 수 없었다. 맹목적인 효심은 그 순간 죽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고모, 이모, 삼촌, 큰아버지 등 모든 친척이 모여있는 대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나는 168시간짜리 녹음 파일 전체를 첨부하고 짧지만 단호한 메시지를 썼다.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집을 나왔는지 이해하시려면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진실은 하나뿐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무서운 정적이 핸드폰을 감쌌다. 1시간 후
딩동, 딩동, 딩동. 수많은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번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고모가 울먹이며 전화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올케언니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큰아버지가 문자를 보냈다. 다 들었다. 네가 옳다. 철을 잘 지켜라.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어머니의 완벽한 가면이 적나라한 진실 앞에 산산조각 났다. 영자 여사와 서연 누나는 입을 다물었다. 변명 한마디 없었다. 아버지만 짧게 문자를 보내셨다.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 후 나와 지아는 진정한 둘만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다. 긴장되는 일요일 저녁도 욕실에서의 숨죽인 눈물도 더 이상 없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올림픽 공원을 산책했다. 가을 바람이 서늘했고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지아가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결혼 후 본 가장 환한 미소였다. 너무 평온하다 그렇지. 응, 진작 이랬어야 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본가 근처 언덕에 있는 오래된 한약방 주인 어르신이었다. 나를 보고 싶다고 하셨다. 한약방에 가니 감초와 약초 냄새가 진하게 풍겨 어린 시절 기억을 불러왔다. 어르신은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주름진 눈으로 나를 깊이 이해한다는 듯 바라보았다. 자네, 집안일이 시끄럽다지. 자네, 어머니가 며느리 욕을 동네방네하고 다녀서 여기 사람들도 다 알아. 나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볼썽사나운 꼴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니, 자네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불렀어. 30년 전 바로 그 집에서 자네 할머니도 자네 어머니한테 똑같이 그랬단다. 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네. 그때 자네 어머니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땐데 참 많이도 울었어. 시어머니가 독해서 이것저것 금지하고 자네 어머니가 눈이 퉁퉁 부어서 여기 와서 안정제 사 가곤 했지. 그게 악순환이야 젊은이. 학대받던 사람이 권력을 쥐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과거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남을 학대하게 돼. 자네가 그 고리를 끄는 건 아주 잘한 일이야. 집에 와서 지아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다. 우리는 통쾌함보다는 연민을 느꼈다. 구시대 여성들의 운명에 대한 아련한 슬픔이었다. 그렇다 해도 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머니가 계속 괴롭힐 경우를 대비해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현실적이어야 했다. 감정에만 호소할 순 없었다. 2달이 평화롭게 지났다. 성북동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강남 집 근처 마트에 간식거리를 사러 갔다. 채소를 고르는데 떨이 코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얼마예요? 돌아보았다. 어머니였다. 명품으로 치장했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설 정도로 수수한 차림이었다. 살이 쏙 빠졌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했으며 어깨는 외롭게 축 처져 있었다. 시들한 배추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다. 강철 여인 같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붐비는 마트 한복판에 홀로 남은 초라한 노인만이 있어 가슴이 욱신거렸다. 어머니, 나도 모르게 불렀다.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다. 당황과 수치심이 어머니 눈에 역력했다. 민준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긴 침묵 끝에 영자 여사가 고개를 숙이고 내가 거의 못 들을 정도로 작게 중얼거렸다.
네, 내가 미안하다. 이번엔 스포트라이트도 관객인 친척들도 없었다. 사과는 투박했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내가 틀렸어. 지난 2달 동안 내 이모가 나랑 얘기를 많이 했어. 네 아버지도 날 혼내셨고. 내가 그 녹음 파일 다시 들어봤다. 내 목소리를. 내가 아닌 것 같더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었니 나. 지아 좀 보고 싶다. 며느리한테 사과하게 해주겠니? 집에 와서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다. 지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관대한 사람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 법이다.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날게. 이번엔 정말 변했는지 한번 보자. 토요일 아침, 우리는 성수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우리 집도 본가도 아닌 중립지대였다. 어머니는 일찍 와서 구석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지아를 보자 어머니는 허둥지둥 일어섰다.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여기 편지 썼다. 지아가 편지를 열었다. 떨리는 글씨체가 눈물에 번져 있었다. 편지에서 어머니는 모든 걸 인정했다. 옛날의 원망을 며느리에게 푼 것, 자신의 이기심과 독단을 인정했다. 다시 모시라고 강요하지 않겠다고, 그저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영자 여사가 울었다. 퀭한 광대뼈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이 상처를 금방 잊을 순 없어요. 어머니가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알고 말고. 기다릴게, 고맙다. 이 늙은이 만나줘서 고마워.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 1000근짜리 바위가 드디어 내려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한 구석이 있었다. 서연 누나. 누나는 아직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 전쟁은 끝났을지 몰라도 잔재는 남아 있었다. 어쨌든 오늘 카페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참 아름다웠다. 나는 지아의 손을 잡았고 우리가 승리했음을 알았다.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행복을 지키기 위한 승리였다. 성수동 카페에서의 눈물겨운 만남 이후 기적 같은 일이 더 정확히는 타협 없는 투쟁의 결과가 일어났다. 어머니 영자 여사가 변했다. 상황 모면을 위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의 변화였다. 어머니는 지아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뭐 하고 있냐? 밥은 했니? 같은 감시성 질문이 아니라 일하느라 힘들지. 요새 건조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같은 말들이었다. 어머니는 우리의 사생활을 절대적으로 존중했고 불쑥 찾아오거나 주말에 와서 봉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한 달 뒤 평온한 저녁에 지아가 내게 말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성북동 가자. 부모님 뵙고 싶어. 나는 놀라서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여자의 관대한 미소였다. 다시 찾은 저택에는 아직 어색한 안개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대놓고 반가워하셨고 어머니는 과일을 준비하며 분주했지만 지아를 보는 눈빛엔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오직 서연 누나만이 너무 큰 자존심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다. 우리를 보자 누나는 흥하고 코웃음을 치더니
가방을 들고 스파에 간다며 나가버렸다. 하지만 이번엔 어머니가 누나 편을 들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쉬며 미안한 듯 지아를 보았다. 지아는 어머니 손을 가볍게 잡으며 괜찮아요, 어머니, 라는 눈빛을 보냈다. 그 순간 나는 두 사람 사이의 빙벽이 녹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6개월이 꿈처럼 지나갔다. 선선한 가을 저녁 나와 지아는 청계천을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물결에 반짝였다. 지아가 멈춰서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민준아, 나 이제 준비된 것 같아. 뭐가 준비돼? 엄마가 될 준비.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아. 당신을 믿고 우리 가족을 믿어. 그 말을 한 지 3개월 뒤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친가와 처가 모두 행복으로 들썩였다. 심지어 까칠한 시누이였던 서연 누나조차 대를 이을 조카가 생긴다는 소식에 태도가 좀 누그러졌다. 누나는 비싼 유아복 세트와 함께 축하해라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퉁명스러웠지만 누나에겐 큰 발전이었다. 10달이 지나고 건강한 아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남아있던 모든 어둠을 걷어냈다. 할머니가 된 어머니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손주 돌보는 걸 도와주러 오셨지만 이번엔 항상 물어보셨다. 지아야, 엄마가 이렇게 해도 되니? 요새 육아법으론 어떻게 해야 하니? 어머니는 진정한 할머니, 진정한 시어머니가 되는 법을 배우셨다.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 후 밤이 깊어 강남은 잠들었다. 나는 작은 아들을 안고 곤히 잠든 천사 같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행복감이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아이를 요람에 눕히고 조용히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딜릿 키로 커서를 옮겼다. 하지만 누르기 직전 그 운명의 날, 내가 아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일어섰던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왔다. 거실에서 붉게 상기되었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교육이라니요. 그 모욕적인 말들을 교육이라고 부르세요. 이건 학대입니다. 정신적 폭대라고요. 목이 찢어질 듯 내가 소리쳤다. 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탁자를 쳤다. 너 엄마한테 감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널 낳아준 어미를 모함해. 옆에 있던 서연 누나가 비꼬는 말투로 불난 집에 부채질했다. 이 올케도 참 웃기네. 앞에선 입 꾹 다물고 있더니 뒤에서 남편한테 고자질해서 엄마한테 대들게 해 아주 무서운 애네. 나는 누나에게 확 고개를 돌리며 눈을 부라렸다. 누나 입 닥쳐. 지아가 침묵한 건 이 집안 체면 지키려고 그런 거야. 내가 불효자식 안 되게 하려고. 그것도 몰라. 지아는 그때 엉엉 울며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내 소매를 잡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뿌리치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2번 다시 그녀가 물러서게 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할 어머니의 가장 잔인한 말이 들려왔다. 민준이 너 오버하지 마라. 옛날에 할머니가 나 괴롭혔을 때 난 10년도 참았다. 들어온 지 고작 3개월 된 게 뭐가 힘들다고. 징징대 며느리란 원래 그런 거야? 바로 그 말이 결정타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가엾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는 전부 변명뿐이네요. 어머니가 고생했다고. 제 아내까지 똑같이 고생해야 합니까?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 안 하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는 2번 다시 이 집에 발 안 붙입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비웃으며 도발했다. 사과 꿈 깨라.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때 나는 미련 없이 지아를 끌고 그 무거운 나무 문을 박차고 나왔다. 등 뒤로 쏟아지는 가족들의 협박을 뒤로 한 채. 만약 그날 내가 주저했다면, 그날 내가 맹목적인 효 샤오를 선택하고 사랑을 버렸다면 아마 나는 아내를 잃고 내 미래도 잃었을 것이다. 눈을 깜빡이자 회상에서 빠져나왔다. 과거는 지나갔다. 악몽은 끝났다. 나는 곤히 잠든 아내를 보고 작은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빠가 약속할게. 내가 속삭였다. 상처의 악순환은 아빠 세대에서 영원히 끝낼 거야. 넌 강요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 속에서 자라게 될 거야. 내 손가락이 엔터키를 꾹 눌렀다. 팝업창,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예. 클릭. 폴더가 사라졌다. 증오와 고통으로 가득 찼던 녹음 파일들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내일은 다시 태양이 뜨고 우리 가족은 아주 평온한 새날을 맞이할 것이다. 여러분, 민준인의 가족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고부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남자의 용기에 대해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침묵은 때로 금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죽이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고 의미 있었다면 더 흥미로운 다음 이야기를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